예, 안녕하십니까.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김유선입니다. 저는 의편협 출판윤리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 연구 출판윤리 문의 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연구 출판윤리와 관련하여 학술지에 가장 많이 문의하는 질문 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출판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표절, 중복 출판, 부당한 저자 표기, 그리고 심사자의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프 사례와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의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선생님들께 소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부정 행위로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그리고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중에서 위조, 변조, 표절은 주로 연구윤리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고,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는 출판윤리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표절도 우리 출판윤리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이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는 1996년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 2006년 출판윤리위원회가 성립이 되었는데 국제 기준에 합당한 출판윤리 수준의 향상을 위하고 대한민국 의학 논문의 질적 발전을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회원 학술지에 출판윤리 관련 질의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7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에 심의가 들어온 사례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중복 출판임을 알 수가 있고 다음으로 2차 출판, 저자됨에 대한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표절은 사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심의 사례를 보시면 가장 흔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은 저작권임을 알 수가 있고 다음으로 중복 출판, 2차 출판, 그리고 프리프린트, 저자됨의 순서로 심의가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표절은 이 기간에서도 2개의 사례가 심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출판윤리의 심의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편협에서 시행한 리트렉션, 우리나라 의학 논문의 리트렉션의 특성을 분석한 논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코리아 메이드 데이터베이스에 90년부터 2016년까지 실렸던 논문 약 21만 7천 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111개의 논문이 리트렉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저자 자신에 의한 리트렉션이 일어난 것이 약 60%를 차지했고 15.8%는 에디터에 의해서 리트렉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의학 논문의 철회의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시다시피 중복 출판이 약 60%를 차지함을 알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표절이 약 8.8%를 차지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복 출판 외에도 표절은 아직도 출판윤리에서도 매우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판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2006년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논문 철회가 많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의
그 심의 사례가 들어온 몇 예를 선생님들께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절 의심 사례가 되겠습니다. 투고된 논문의 시밀러리티 인덱스는 21%로 크게 높지는 않았지만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에서 많은 부분이 특정 논문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정 부분은 문장의 거의 전체가 동일한데 이런 경우 표절로 간주할 수 있는지, 표절이라면 해당 원고의 책임 저자에게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자문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논문의 시밀러리티 인덱스는 21%이지만 1번 논문과 13%에서 겹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 단어로는 500단어 이상인 551단어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절이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마치 이것이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문장이나 단어를 일부를 변형해서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텍스트 표절,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을 활용하는 아이디어 표절, 그리고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했는데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원래 500단어까지는 출처를 표시를 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500단어가 넘어가면 저작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 그리고 편집인들도 이는 잘 알아두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절의 범위가 많은 문장 그리고 단어가 유사한다든지 독창적인 개념을 따왔다든지 데이터를 비슷하게 유사하게 작성을 했다든지 인용이 없었고 기만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중대한 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프 플로우 차트에서도 투고된 원고의 표절 의혹이 있을 경우에 먼저 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서 표절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점검할 것을 가장 먼저 권유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표절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경우에 책임져자에게 서신을 발송해서 해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책임져자의 해명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였다면 모든 저자에게 이것을 알리고 또한 저자의 상관이나 책임자에게 통보를 고려를 해주어야 됩니다. 출판 후에 표절이 의심되었다면 역시 표절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먼저 점검을 하고 명백한 표절인 경우에는 역시 책임져자의 해명을 확인을 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논문을 이미 출판이 되었기 때문에 게재 철회를 고려해야 되고 표절을 당한 다른 학술지 편집인이나 출판사에게 이를 알려주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두 논문의 내용을 비교하였더니 대상 환자들이 특정 질환 환자에서 급성 통증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내원했을 때 진통제 투여까지의 시간, 용량, 통증 조절 지연 등의 비슷한 결론이 도출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혹시 아이디어 표절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지만 동일한 주제를 대상으로 여러 상황에서 연구가 시도되는 것은 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아이디어 표절이라고 판정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여러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텍스트 표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표절의 수준이 중대한지 경미한지 이것은 해당 학술지 편집인이 판단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코프 플로우 차트 좀 전에 보셨듯이 만약 이 논문이 표절이라고 판단이 되고 중대하다고 판정이 될 경우에는 책임 저자에게 해명을 요청하고 만약에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논문은 게재 불가 처리를 하고 모든 공저자에게도 알려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책임저자의 기관에도 통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사례 모음집 5번에 있는 것을 다시 여러 선생님들께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학술지의 편집인들이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표절로 확인되는 논문을 접했고 저자는 이미 게재료도 지불하였고 동의서에 우리는 독창적인 논문이다 라고 하면서 서명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표절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편집인은 이를 저자에게 통보를 했고 논문이 게재 철회될 것을 알렸더니 저자는 게재료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편집인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데요. 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코프의 조언을 보시면 저자들은 자기 논문들이 독창적성이 있다고 사인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게재 계약을 무효화시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학술지 웹사이트에 게재 승인 후 철회되는 논문에 대해서 환불이 불가하다라는 정책이 없다면 게재료를 반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또한 코프에서는 발행 직전에 표절 관련한 체크를 할 것이 아니라 학술지 편집인이 조금 더 일찍 시행을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이언스 에디션에 실린 그 증례를 제가 하나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리뷰 논문이 발표가 되었는데 8개의 그림 중에서 7개가 다른 잡지로부터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다른 잡지에 게재되었던 그림이기 때문이고 일부는 유료 학술지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일단 저널 편집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표절 논문을 제출한 책임 저자에게 이는 연구 부정 행위이기 때문에 논문이 처리된다. 그리고 표절을 받은 이 여러 학술 저널에 이 논문의 철회가 있을 것이란 걸 알려주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편집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이런 논문을 실을 때 그림이나 표에 타 저널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저희 편집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항상 모든 표를 그리고 그림을 다 확인해서 이것이 오픈 어세스의 CC 라이선스에 따라 출판된 것이 아니라면은 인용이 없이 또는 유료 학술지라면은 허가 없이 출판되지 않도록 꼭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복 출판입니다. 중복 출판은 가장 많은 심의가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흔한 논문 철회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 심의 사례를 하나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출판이 의심되는 이미 출간된 논문 2편에 대한 심의가 의뢰되었는데요.
두 편 모두 다 큰 주제가 동일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문장들을 사용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중복 출판이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는 경우로서 심사활동, 편집활동, 그리고 학술지 공간 등의 자원을 낭비하고 결과를 과대평가하게 하며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는 비과학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복 출판의 종류로는 두 논문이 똑같은 논문을 A 잡지와 B 잡지에 투고한 이중 게재가 있겠고, 그 외에도 논문 쪼개기라고 불리는 분절 출간, 그리고 결과가 동일한데 연구 대상자를 늘리거나 또는 기간을 늘리거나 줄여서 논문을 쓰는 덧붙이기 출판 등이 중복 출판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복 출판이 왜 발생할까요? 저자가 두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중복 투고가 일어날 경우에 각각 학술지의 편집인들은 이를 심사 과정에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연구자가 A 학술지에는 영어로, B 학술지에는 국어로 투고할 경우에 이것은 중복 출판이 아니라고 믿는 경우도 흔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알면서도 많은 논문 업적을 위해서 투고하는 경우, 그리고 복제가 아닌 분절 출판이나 덧붙이기 출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중복 출판이 발생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복 출판 판정을 위해서는 유사한 가설, 대상, 방법, 결과, 동일한 저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에 중복 출판 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했던 두 논문을 비교를 해보았더니 책임 저자가 동일했고 연구의 목적이 어금니가 첫 번째 어금니, 두 번째 어금니 등의 대상만 다르고 목적도 유사했고 방법도 거의 동일했고 소제목, 고찰의 소제목도 동일하며 무엇보다도 두 논문의 결론이 대동소이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가설, 동일한 방법, 결과, 그리고 동일한 책임저자,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복 출판으로 판정을 할 수가 있고 유형은 대상을 분절한 분절 출판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상 어금니는 다르지만은 방법이나 결과, 고찰 등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문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나친 텍스트 리사이클링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코프흐름도에 따라서 책임 저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 해명이 적절하지 않다면 해당 학술지 편집인 저자들 그리고 저자 소속 기관에 이를 알려야 될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복 출판은 추적 관찰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살짝 고찰을 변경한다든지 경미한 중복 출판도 있겠지만 이미 과거에 출판한 논문에 대한 인용을 누락한다든지 중복 게재를 은폐하는 중대한 중복 출판으로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고된 원고에 중복 출판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편집인들이 중복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점검을 하고 중대한 중복 출판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좀 전 사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 저자에게 해명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출판 후에 중복 출판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중대한 중복 출판일 경우에는 책임 저자의 해명을 듣고
이것이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중복 출판에 대해서는 게재 취소 고지문에 게재 취소를 하고 다른 학술지 편집인에게도 이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좀 전에 언급드렸던 텍스트 재활용이란 이미 자신의 저작물에 사용한 문장의 일정 부분을 다시 사용하는 자기 표절이라고도 일컫게 됩니다. 대부분 방법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른 논문에 이미 이 기술이 되어 있다면 적절한 인용 표시만을 하고 이 방법을 줄이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연구자나 편집인들이 아셔야 될 것이 원저가 아닌 종설, 논평, 서신에도 이 텍스트 리사이클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리사이클링에 결국은 오버랩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당한 오버랩이 있다면 이거는 게재 불가 처리를 해야 되고 출판된 이후에 발견이 되었는데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커렉션으로 진행을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고찰에서 텍스트 재활용이 있을 경우에는 리트렉션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방법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논문의 29%, 762단어가 동일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방법에서 저자가 이전에 작성한 논문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이미 작성한 그 문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텍스트 리사이클링이라고 보기에도 760단어는 많기 때문에 혹시는 표절 시비 또는 저작권 침해 시비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코프 포럼에서는 에디터는 이렇게 방법에 많은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것은 피해야 되고 기존에 있었던 방법에 나왔던 그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하면서 그거에 대한 인용을 하는 것을 권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분절 출간에 대한 Q&A 사례 분석 예를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 균주에서 항균제 내성 관련 효소가 5개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통 한 효소만으로도 논문이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자로서는 5개의 논문을 내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중복 출판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문의가 있었는데요. 답변은 한 균주에서 항균제 내성 관련 효소라는 범위로 동일 결과에 속하기 때문에 효소는 다르지만 이것을 함께 묶어서 발표해야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결과를 하나의 논문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의 논문으로 독자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윤리적이다. 따라서 이것은 중복 출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방대해서 한 번에 출판하기에는 매우 많은 주제가 나올 수 있는 코호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분절 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중복되는 내용은 앞에 논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이것이 코호트 연구의 일부 내용이란 것을 서론에서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으로 인용을 하면서 반복해서 기술을 하지 말고 새로운 내용만을 강조해서 고찰해서 그 의의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하고 있는 대한장년과학회에서 우리나라 크론병에 대한 코호트인 커넥트 코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서문을 인테스널 리서치라는 저희
학술지에 실었고 그 이후에 수십 개의 논문이 나왔지만 그 논문들이 모두 다 이것은 Results from the Connect Study라는 것을 제목에 모두 다 표시를 해서 이게 커넥트 코호트 연구의 일환임을 명확히 밝혔고 또 이 코호트의 생성에 대해서는 이 커멘터리를 모두 다 인용을 함으로써 반복되는 기술을 제거하여서 중복 출판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2006년, 7년도에 이런 중복 출판을 피하자는 그 캠페인이 일어났었고요. 의학 논문에 대한 중복 출판율은 다행히 그 전에 6.4%였던 것이 이후에는 2.8%로 많이 떨어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중복 출판의 카피가 가장 많았다는 것은 양쪽으로 중복 투고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전 출간, 프리프린트 논문에 대한 사례입니다. 해외 그 웹사이트 프리프린트 서버에 공개되어 있는 논문이 본인들의 학술지에 투고가 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복 투고는 아닌지, 실었을 경우에 중복 출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는 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리프린트란 저자들이 논문을 작성한 이후에 곧바로 이런 서버에 자기들의 논문을 올려서 매우 그 방대한 그 독자들로부터 이 논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공식적인 피어 리뷰를 받은 그 논문들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학문 분야에서 현재 이 프리프린트 서버가 작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리프린트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서 학술지와 에디터가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는 먼저 학술지가 프리프린트 투고를 허용할지에 대한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고 이미 프리프린트 서버에 올라가 있는 논문을 인용할지 여부까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결정이 된 이 편집 정책은 학술지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를 해서 모든 저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자들은 프리프린트의 투고 시에 프리프린트 되었던 논문을 저널에 투고 시 미리 이것을 알릴 것을 꼭 공지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프리프린트 논문에 대한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프린트는 피어 리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출판으로 간주가 되지 않지만 과연 이 프리프린트된 논문의 출판을 허용할지는 저널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널에 고지를 하고 이후에 이 논문 심사와 출판이 투명하게 유지되도록 하시라고 권유를 되었습니다. 자, 이 사례 모음집의 그 사례 번호 8번인데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 논문의 저자들이 프리프린트 사전 출판 서버에 논문을 등록을 하고 동시에 A 논문을 A 학술지에 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간이 걸려서 게재는 되었는데 A 논문의 저자들은 다른 학술지에 투고된 B 논문의 일부 데이터와 문장이 본인들의 프리프린트 원고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A 논문 저자들은 이것을 B 학술지에 보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B 학술지는 외부의 소문을 통해서만 들었지 어떤 논문을 언급하는지 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편집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프의 조언을 보시면 B 학술지는
공식적인 항의를 접수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코프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학술지는 앞으로도 이 프리프린트 자료를 인용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그 초록이나 포스터 등의 예비 보고 후에 완결된 논문이나 방금 말씀드린 프리프린트 논문의 완결본 그리고 가이드라인 등은 재출판이 허용되는 2차 출판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2차 출판 심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월드 키드니 데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이 학술지에 이러한 논문을 게재하고 싶다고 메일을 보냈는데 여기에서는 이 논문이 몇 개의 저널에 동시 게재가 될 것이고 공중보건 이슈에 관한 사설이기 때문에 중복 투고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술지는 이걸 정말 중복 게재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은지 저희한테 의뢰를 했고요. 저희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공헌의 이유로 여러 저널에 투고를 하고자 하는 건데 ICMJ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중복 투고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중복 투고나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해도 중복 투고를 허용할 때 모든 학술지 편집인이 이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다른 학술지와 동시 출판이라는 것이 각 주에 꼭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초록의 2차 출판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밀러리티 체크를 했더니 이 투고된 논문하고 거의 비슷한 초록이 외국 학술지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 하는 질의가 있었고 또 다른 질의는 이미 해외 논문에 투고해서 교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해외 학회에서 구현을 하게 되었고 이 구현 논문의 초록은 그 학회의 서플멘트에 실리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교정 중인 이 논문이 중복 게재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논문의 앱스트랙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번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 저자의 초록이 그 JGH라는 이 학술 단체의 초록과 동일했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해서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위 논문이나 초록 등은 원칙적으로 2차 출판이 가능한데 초록집에 DOI가 부여가 되면은 좀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로스 체크에 중복되는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은 투고하는 학술지 편집인에게 이미 이 원고가 이미 그 초록집에서 출간된 적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하지만 초록집은 피어 리뷰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DOI를 부여하는 서플 형태로 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의편협의 입장이 되겠고 따라서 초록집은 일회성인 프로시딩으로 발간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중복 출판은 이제 끝났고요. 저자됨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자됨 관련 접수된 많은 질문이 있는데 결국은 저자 수정 문제가 가장 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전에 여러 이 저자됨의 문제성이 있다라는 것이 매스컴에도 많이 알려졌었는데 바로 고교생 저자가 포함이 될 경우 저자됨을 만족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면 크게 기여를 하신 분이 공저자 목록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하고 싶다는 문의가 있었고, 반대로 고교생 저자가 포함이 되었는데 예전에 발행된 논문이었지만 이 고교생 저자를 빼달라는 요청, 그리고 본인은 여기에 공저자지만 기여도가 없으니까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자란 연구의 출판에 상당한 지적 기여를 한 사람, 그리고 출판물에 책임을 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 ICMJ에서는 저자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연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그리고 논문 작성 또는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인 수정을 하고, 그리고 최종본에 대한 승인을 하고, 그리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를 해야 이 네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저자 자격이 있다라고 천명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저자 자격 기준이 안 된다면 이는 Non-Author Contributor로 간주해서 Acknowledgement의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 한국연구재단이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요. 대학교원 2181명에게 연구윤리 관련 부적절 행위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가 어떤가에 대해서 놀랍게도 심각하다라는 것이 51.1%의 대답에서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의 분야별 분포를 보시면 거의 의학학 외에도 공학, 인문학,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가 심각하다고 응답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당한 저자 표시가 왜 만연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논문 실적을 내기 위한 압박감이 심하고, 또한 이런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이한 인식, 또한 제재도 별로 미흡하고 이것을 부당한 저자 표시인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한국연구재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됨의 위반에 대해서 크게 가장 중요한 걸로는 기프트, 오아 게스트 또는 아너러리 오서십이라고 연구에 중요한 기여가 없이 저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되겠고, 더욱 심각한 것은 저자의 자격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명단에서 빠진 고스트, 유령 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이런 게스트 또는 고스트 오서십 외에도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의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논문들을 보시면은 다기관을 넘어서 다국가 그리고 유전 연구 등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MJ 논문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시행했는데요. 의학학 분야를 선도하는 6개의 하이임팩트 바이오메디컬 잡지에서 과연 오서십이 적절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을 하였는데, 고스트 오서십은 96년에 비해 2008년도에 10% 미만으로 감소를 하였지만은 아직도 아너러리 오서십은 두 기관 모두에서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이 임팩트 팩터를 보이고 있는 잡지에서도 부적절한 오서십은 아직도 큰 문제라는 것이 저자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는데 외국의 자마 학술지와 한국의 JKMS, YMJ 논문의 저자들을 확인을 했더니 싱글 인스티튜트 오리지널 아티클인 경우에는 자마는 2.2명임에 반해 우리나라 잡지에서는 6.7명, 7.0명으로 거의 3배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논문에서는 아직도 부적절한 저자 표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자 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자는 언제 정해야 되는가? 연구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또는 연구 진행 과정 중 아무리 늦어도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는 저자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4가지 저자됨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것을 판별하는 것은 저자들의 공동 책임이지 투고받은 학술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들 간의 저자 분쟁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 심의 사례처럼 이렇게 저자의 철회 또는 추가가 요청이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모든 저자들이 서명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됩니다. 2015년에 불이익의 과학기술인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오서십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하는 설문 연구에서도 약 절반에 해당하는 연구자들이 그런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저자 순서 관련된 것이 약 80%, 그리고 아너러리 오서가 72%, 그다음 고스트 오서가 44%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서십의 결정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49%나 되는 답변이 교신 저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라고 했고 국내 과학계는 오서십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약 59%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잡지에서는 이 저자 자격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 모든 연구자들에게 오픈 리서처 앤 컨트리뷰터 아이디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또한 각 저자의 역할을 텍소노미 분류 체계를 이용해서 표기한 크레딧도 2016년부터 많은 잡지들이 참고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변으로는 모든 저자가 변경에 동의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유를 낸다면 추가 또는 삭제가 시행될 수가 있고 학술지는 정정기사를 출간하면 되겠습니다. 코프 플로우 차트에서도 출판 전 저자 추가 또는 저자 삭제에 대해서 모든 저자가 동의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하겠고 출판 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례 모음집 11번에서 챗 GPT는 저자가 될 수 없는가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를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22년 11월에 나온 챗 GPT는 문장을 생성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논문에도 이를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Nurse Education in Practice라는 잡지 그리고 여러 프리프린트 서버에서 챗GPT가 저자로 나열한 논문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과연 챗GPT는 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연구팀이 발한 의견인데요. 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먼저 결론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챗봇은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가 없고, 또한 저자 자격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저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Nurse Education in Practice 이 잡지에서도 챗GPT가 오서십을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서 리스트에서 빼고 액널리지먼트로 옮겼다라는 커리젠덤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프나 ICMJ, YAME 등의 여러 편집 단체 그리고 여러 출판사에서도 모두 AI 툴은 오서가 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Scientific Publication에서 AI 툴은 오서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인간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루하실 텐데 마지막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 심사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노출한 심사자에 대한 59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심사자 A는 논문을 심의하면서 게재 불가처를 했는데 그 논문의 표를 학생에게 예시용 표라고 보내면서 이것을 템플릿으로 사용하라고 요청을 했고 학생과 함께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피어 리뷰, 전문가 심사는 연구의 질을 판단하는 매우 주요 기준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 심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판단의 공정함, 해당 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저자 편집인 독자에 대한 책임감이 요구가 되고 있고 심사 과정에 기밀이 유지가 되어야 되며 저자와의 접촉은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밀 유지 면에서 보시면 심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절대 사용을 하지 않고 여러 심사 자료도 유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않아야 되고 또 내가 어떤 논문을 심사하고 있다는 것을 관련자에게 알리지도 않아야 됩니다. 좀 전의 사안에 대해서 코프에서도 이렇게 일반적인 표가 아닌 고유한 콘텐츠를 재사용하게 되면은 표절도 될 수가 있고 또한 원래적으로 이렇게 심사는 기밀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밀이 아닌 노출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술지에 어떤 상황에서 기밀이 허용되는지 설명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네, 코프 플로우 차트에서도 전문 심사자에 의해서 저자의 아이디어나 자료 도용이 의심될 경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플로우 차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루하게 오랫동안 강의를 진행했는데 잘 들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연구 출판윤리와 관련해서 학술지에 많이 문의하는 질문 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던데 아직도 중복 출판, 2차 출판 저자됨이 가장 흔한 질문 유형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저작권이나 프리프린트에 대한 질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표절, 중복 출판, 부당한 저자 표기, 심사자의 부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코프 사례 그리고 우편협 출판윤리위원회의 사례로 여러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